지난밤 미국 증시 주요 소식과 마감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소식은 역시나 부양책입니다. 백악관이 의회의 전면적인 부양법안 통과를 촉구한 뒤 광범위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할지 불분명한 상황이죠. 벌써 몇 주째 이러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부양책을 계속해서 기다리던 금융시장의 참을성이 이제는 바닥나고 있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월가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옥스퍼드의 한 경제학자는 GDP의 1%대 감소, 그리고 기업 실적 회복 둔화 등 부양책의 부재가 결국 증시의 핵심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죠. 한편 오는 13일에는 JP모건과 델타항공 등 주요 은행과 항공사의 기업 실적을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 정도 줄겠지만 2분기의 감소폭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술주의 강세 또한 오늘 시장을 지탱해줬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하이스피드라는 이름의 행사로 첫 5G 아이폰을 공개할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가 오늘 모두 올라줬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있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각각 5% 내외로 올랐고요. 알파벳 3% 넘게 뛰어줬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2.6%, 그리고 애플은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6% 넘게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빵주가 힘을 내주면서 기술주 부문 이날 2.6% 상승해줬습니다. 이외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으로는요,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트윌리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객 정보 플랫폼 기업인 세그멘트를 인수키로 한 소식에 주가가 7% 오르는 모습이었죠.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정부 간의 항체 개발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가 1% 올랐습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내놓을 치료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과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에 완만하게 움직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 0.88% 올라 28,800선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월 9일 2.7% 상승한 이후로는 이날 가장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2.56% 올랐고요. 11,870선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 3,400선에 안착했었죠. 오늘도 상승폭을 키워나간 모습이었고요. 57포인트 상승한 3,534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잔존하는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상승 랠리를 이어나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마감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클로징벨 중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오늘 저희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정말 나스닥의 날이다. 뭐 그리고 빅5들 장난 아니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 오고 갈 정도로 기술주의 초강세가 이뤘던 날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평가 한번 해주시면요. 네, 결국은 주말간에 재정 부양 합의에 또 지연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와서 좀 우려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 기술주의 초강세가 이 같은 잠재적인 악재를 잠재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장의 심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년에는 대형 이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닝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 전망이 좋은 IT 업종을 좀 사보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오늘 같은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애플의 아이폰 공개 이벤트가 임박을 했고 그리고 SNS 관련주에 대해서 일제히 좀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들리는 등 이 같은 어떤 이 개별 호재도 대형 IT주에 집중된 것 역시도 관련주에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당장 재정 부양 협상에는 결국은 좀 난항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또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다른 상품 선물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유독 유가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WTI 가격은 장중한테 3%나 하락하기도 했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2.6% 정도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리비아와 노르웨이에서 원유 생산 시설에 원유 생산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원유 생산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죠. 걸프만 지역에 강타할 것으로 우려가 됐었던 허리케인 델타가 좀 지나가면서 미국 내에서도 원유 생산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6% 하락한 39.54달러에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주요 상품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금값의 경우에는 0.05% 오르는 데 그쳤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0.777%를 기록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큰 변화는 없이 0.02% 내리면서 93 정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화면에서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있지만 천연가스가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 꽤 춥다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이번 겨울이 꽤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이게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지난 9월 25일까지만 하더라도 1.8달러였었는데 어제는 2.95달러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진석 팀장님 어떤 뉴스 고르셨을까요? 네, 미국 대선을 약 3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달러화를 팔아야 한다라고 조언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한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그 개발 진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은 여론조사 추이를 근거로 이 민주당의 상원 장악과 그리고 바이든의 승리가 같이 오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점쳤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와 화이자, 그러니까 두 선두주자들이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데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골스닥 측에서는 블루웨이브와 백신 관련 호재가 달러 인덱스를 2018년도 저점으로 다시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앞서 두 개의 이슈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달러 약세라는 큰 줄기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또 분석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대선 승리 그리고 백신 개발 지연 등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약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은 2018년도 1월 수준 대비해서는 5.3% 정도 높은 수준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변수는 현재 대선과 백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시 측면에서는 어떤 재료가 더 중요할까요? 지금 보면은 모두가 이 대선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증시 대응 전략을 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골드만 측에서는 대선과 백신이라는 이 큰 두 개의 이슈를 놓고 봤을 때는 백신이 증시에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인구 전체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치료제는 또 백신 개발 전에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소식도 최근에 전해졌는데요. 굿 저지먼트에서 집계하기로는 2021년도 1분기에 미국인 2,500만 명 정도가 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확률이 지난 9월 8일에는 71%에 달했지만은 지금은 42%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대선이 이렇게 임박한 가운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만은 있을 수는 없는데요. 대선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들 어떤 것들이 나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떤 이슈가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때마침 오펜하이머에서는 이 대선과 관련을 해서 이후의 섹터별 전망 그리고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요. 가장 먼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아웃퍼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IT 섹터는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과 비슷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 모두 미국에서의 IT 기술 진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데는 굉장히 좀 꺼릴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에서는 대선 이후에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 그리고 금융주가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거는 대선 결과와 무관한 그런 전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필수재라든지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자 의견을 내지는 않았고요. 소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마켓 퍼폼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이 재선이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도 언더퍼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프라임데이를 시작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작하게 되는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아마존의 주가도 지난 밤 사이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쇼핑몰들과 그리고 백화점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말 강세장을 지탱해주던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과연 잘 될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이 없으면 그만큼 쇼핑할 장소가 없는 거니까요. 또 여기에다가 원래 7월에 열렸던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같은 이유로 사실 10월로 밀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연말 쇼핑 시즌의 시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10월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시작으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월마트와 타겟 이런 다른 업체들도 온라인 쇼핑 시즌에 동반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 11월부터 시작됐던 연말 쇼핑 시즌이 10월로 한 달 앞당겨지게 된 것인데 실제로 이번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미 소매 업체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항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에 210만 개의 컨테이너선이 수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8% 많은 것이고 또 이 내용은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200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월간 컨테이너선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시작돼서 이제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은 사실 연말 강세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어떤 한 가지 재료였었거든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제 이 쇼핑 시즌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강세장도 좀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채널이 워낙 좀 확대되다 보니까 굳이 연말 쇼핑 시즌 또는 휴가 시즌까지 쇼핑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 시점이 영원히 한 달 정도는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전망치 자체는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릭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는 10월에서 12월까지의 소매 판매가 1에서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의 소매 판매가 1%에서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서 아마존이 10월에 프라임데이를 열면서 이제 전환점을 좀 견인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자들의 60%가 아마존을 가장 먼저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당기는 효과 외에도 이 연말 쇼핑 시즌 자체에 좀 성패를 가릴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대선 판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이 에이미 코니 베러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열렸습니다.
외신에서는 이 청문회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전쟁터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베럿 지명자를 두고 법률가로서의 이런 자질과 7명의 어머니로서의 역량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이 달려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임신 중단, 총기 규제 등에 대한 지명자의 사상이 미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공격했습니다. 베럿이 인준이 될 경우에는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부정을 거론하면서 대선 불복에도 어느 정도의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인준 결과가 미국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은 법사위에서 15일까지 청문회를 가진 뒤 법사위 인준안 표결을 거쳐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인준안을 상정할 계획이고요. 11월 3일인 대선 이전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코니 베럿 대법관 임명을 두고 월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좀 걱정을 했던 거는 결국은 베럿 대법관의 임명이 이제 보수 진영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좀 불복할 가능성까지 좀 맞물리면서 증시 입장에서 좀 잠재적 악재로 좀 여겨졌던 것인데요. 하지만은 대선이 좀 다가올수록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관련한 이슈도 조금씩은 좀 묻히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TIG라는 IB에서도 지난주 시장이 이미 좀 명백한 선거 결과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충분히 좀 명확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월 11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바이든이 10%포인트 이상 좀 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선 결과 불복 이슈와 좀 맞물린 대법관 임명 이슈보다는 대선 이후에 어떤 대비가 시장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트위터가 매수 추천 의견을 받으면서 4년 반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애플이 수년 내 가장 특별한 아이폰 공개를 앞두고 이날 6%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에서 포드의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포드가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트위터를 골라주셨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도이체방크가 트위터에 대해서 새롭게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트위터의 주가가 2015년 4월 이후에 최고치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도이체방크에서는 이날 트위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의 36달러에서 56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의 이용자 수 증가세를 또 수익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에 좀 높은 점수를 냈고요. 그러면서 내년이 이제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시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 주가 상승 요인을 지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에도 트위터가 유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 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해서 비스포츠 이벤트까지도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지형을 봤을 때 유저 성장세라든지 아니면은 유저들의 참여가 증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같은 트렌드는 좀 광고 호황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트렌드인 직접 반응 광고 등에 대한 이 트위터의 개선 노력 등에도 좀 좋은 점수를 주면서 주가의 호재로 꼽았습니다. 자, 이날은 그 트위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다른 SNS 관련주들도 동반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비슷한 호재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 이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SNS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로직은 광고 매출 회복 전망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사 채널 조사 결과 3분기에 광고 매출 회복세가 좀 지속이 됐고 이 같은 모멘텀이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4분기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에 SNS 관련주가 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도이체 측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알파벳의 매수 의견을 또 제시를 했는데 목표 주가도 각각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05달러에서 325달러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975달러에서 202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았던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SNS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다시 또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후자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데일리 뉴스의 자료에 따르더라도요, 2020년도 2분기에 광고 시장 전반의 상황은 YOY 기준으로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미국의 광고 지출이 YOY 기준으로 30% 정도 급감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잡지라든지 신문 그리고 라디오 등의 전통적 미디어를 통한 광고 지출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셜미디어 광고 지출이 이 전체 광고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한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좀 상황이 안 좋았고 3분기부터 광고 시장 전반의 회복세가 가속화됐다. 또는 SNS로 광고 시장이 더욱더 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이제 내일 새벽 되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되면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 아이폰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밤사이 애플의 주가는 6% 넘게 급등했는데요. 외신에서는 최근 몇 년 이래의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아이폰 공개 행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iPhone Event라고 적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2017년 이래로 변화가 없었던 디자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패드를 닮은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 화면 크기를 5인치대로 줄인 아이폰 미니가 나올 것이라는 건데요. 사실 좀 눈에 띄었던 게, 다른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핸드폰들은 폴더블 아니면 롤러블 해서 최대한 화면을 좀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아이폰 미니를 출시한다는 이런 전망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5G 기능이 탑재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 겪은 것처럼 5G가 탑재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통신사들도 아직 그 인프라가 다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저들은 실제로 사용해보고 실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공개를 수년 내 가장 특별한 이벤트를 꼽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이폰이 근래 들어 가장 큰 변화를 줬던 시기는 2014년으로 꼽히고요. 당시가 아이폰 6를 출시했던 시기였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아이폰 4라든지 아이폰 5는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사이즈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됐었는데, 아이폰 6부터는 큰 화면에 두 개의 다른 사이즈로 출시됐고, 이 변화와 함께 아이폰 6는 그 이후 4개 분기 동안 2억 3,100만 대가 팔렸거든요. 이 기록은 판매 기록이 집계된 2018년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기록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슈퍼사이클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 5G가 탑재된 아이폰이 출시가 됐을 때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또 열리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요. 팀장님,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얼마나 팔릴 건지 이거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번 아이폰 공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이폰 12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이유 3가지 정도를 꼽아본다면요. 첫 번째로 5G가 처음으로 좀 탑재가 되는 아이폰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증강현실 기능 강화를 위해서 3D 센서가 장착한 이 3D 센서가 이제 장착된 카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슈퍼사이클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결국은 이제 모델이 전작 대비해서 많이 바뀌어서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교체 수요가 많아서 이 같은 슈퍼사이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형 모델 사용자가 3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들이 아이폰 12로 다 바꾸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셀셀이라는 그 기관의 조사 결과에 또 따르면요.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33% 정도가 아이폰 12로 교체할 의사가 있다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벤트를 좀 살펴볼 때도 이 같은 막대한 교체 수요를 자극할 만한 제품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포드를 준비하셨네요. 네, 코로나19로 고전을 면치 못한 자동차 업계죠. 하지만 이날 벤치마크 분석가 마이클 와드는 이 자동차 회사 포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3분기의 호실적을 기대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수준의 자동차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경영진, 즉 운영관리팀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는 것인데요. 포드의 넘버 2였던 짐 팔리 COO가 이달부터 CEO 자리를 맡고 포드의 신사업을 총괄하게 되는데 여기에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역시 새로운 존 롤러로 교체가 되면서 상당한 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생산 라인 모멘텀에 효율적인 생산 비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더해서 회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변화는 이 당사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위 세 가지 요인이 단기간 내에 포드의 주가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현 7달러 25센트에서 38%가량 오른 이 10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날 포드의 주가는 이에 따라서 개장전 거래에서 1%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5.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포드의 3분기 실적은 이달 28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예상대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다면 포드의 주가 회복도 가능할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죠. 결국 이렇게 포드 같은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표적인 좀 피해주라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풀리다 보니까 투자 의견도 좀 개선되는 분위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초에 포드 측에서 3분기에 미국에서의 차 판매가 4.9% YOY 기준으로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였던 6.7% 감소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수치가 미리 나와서 3분기에 대해서 좀 호실적을 기대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더해서 마켓비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최근에 좀 집계가 되고 있는 투자 의견 역시도 한 달 전에 비해서 매수 의견이 1개 늘어난 5개, 그리고 보유 의견도 2개 줄어든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글로벌 뉴스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 한 가지가 떴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백악관 주치의가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나서, 그러니까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 바깥 활동을 하느냐라고 이제 비난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계속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